프리드리히 니체의 초인 이론을 풀어내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삶을 살려는 한 사람의 여정을 통해 니체의 철학적 개념을 탐구하게 됩니다. 옛날 어느 도시에는 마르코라는 이름의 젊은 예술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났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에 얽매여 있는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니체의 초인 개념에 매료되었고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밤 마르코는 그림을 통해 자신이 내면 세계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아름답고 완전한 작품만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차 그 틀에서 벗어나 불편하지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작품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많은 비판과 사소한 반응을 마주했지만 그것이 그의 창조적 에너지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어느 날 마르코는 오래된 건물의 빈 공간을 발견하고 그곳을 자신의 새로운 아틀리에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기존의 틀을 깨고 혁신적인 설치 미술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는 방문객들이 그의 작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방식과 감정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업은 점차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마르코는 과감히 자신의 예술적 원칙을 세우고 나아갔습니다. 마르코의 영향력은 그의 예술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창의적 연대와 자기 극복을 장려하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사람들은 각자의 경계와 한계를 넘어 서로를 격려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마르코는 자신의 여정을 완성했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자신을 초월하며 초인적 존재가 무엇인지를 탐구했습니다. 그의 삶은 전통적인 가치의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려는 노력을 통해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이렇게 마르코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술을 넘어 자기 극복과 삶의 창조적 의미를 찾는 여정을 통해 니체의 초인 개념을 체현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삶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국 초인은 기존의 틀을 깨고 자신이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각자의 여정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전설적인 철학자 존 롤스가 자신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그의 정의의 원칙이었죠. 롤스는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그의 원칙들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현대의 도시 한복판에 떨궈졌고 이를 계기로 특별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머무르게 된 곳은 사회적 불평등이 극심한 곳이었고 그는 곧 혼란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롤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로변에 섰습니다. 그는 시민들에게 먼저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이는 자유로운 삶을, 또 다른 이는 경제적 풍요를, 한편으로는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이에 롤스는 그의 첫 번째 원칙,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보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각자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계속해서 억압을 받아오던 소수자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우리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지요. 이 말을 듣고 롤스는 그의 두 번째 원칙, 차등의 원칙을 꺼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때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구조를 바꾸어 불평등이 오히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지나면서 롤스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불평등을 단순히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롤스는 마지막으로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배일 개념을 설명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위치에 놓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회 규칙을 결정한다면 공정하고 편견 없는 결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롤스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원칙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고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비록 현대 도시의 혼란 속에 있었지만 잠시 동안 그곳에서 인간다운 사회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존 롤스는 그의 정의의 원칙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공정한 사회의 가능성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은 많은 이들 사이에서 정의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멸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 그곳 주민들은 매년 열리는 정의의 밤축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을 역사와 전통을 되짚어보며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올해 정의의 밤은 마을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오래된 연못, 지혜의 연못에 관한 결정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지혜의 연못은 마을 한가운데 위치하여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연못을 둘러싼 개발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면서 마을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연못 주위에 새로운 주택단지를 세워 젊은 세대가 정착할 기회를 제공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연못의 역사적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에서 강조된 공동체주의 관점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이 단순히 물을 제공하는 자연 자원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도덕적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못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와 가족 간의 추억 그리고 오랜 역사가 깃든 장소라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유산이었습니다. 축제 당일 주민들은 정의의 밤 행사의 핵심인 공동체 탁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각자 나누고 싶은 이야기와 다양한 의견들을 탁자에 올려놓고 마을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연못을 활용할지 논의했습니다. 어느새 토론은 자연스레 샌들이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대화로 흘러갔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미래 세대가 이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고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공동체적 가치를 고려한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연못 주변을 조심스럽게 정비해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방문자 센터를 세워 연못이 가치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연못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주민들을 환영할 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 단단해진 결속력과 연대감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못은 그날 이후로도 주민들의 삶 속에 함께하며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연못은 샌들이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의 정체성과 도덕적 결정을 재입핑하는 중심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주의는 때로는 갈등 속에서도 모두가 소속감을 느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자체로 흥미롭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네 번째 이야기한 어느 도시에는 사람과 동물, 로봇들이 모두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 사회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바로 벤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소년입니다. 벤은 늘 고민이 많은 아이였지만 그만큼 호기심도 가득하여 수많은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벤은 학교에서 열린 철학 수업 시간에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해 배웠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이 그의 마음에 깊게 박혔고 그날 이후로 벤은 어떻게 하면 도시에서 가장 많은 이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벤은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우선 동네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를 잔뜩 사들여 놀이터의 친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기뻐했지만 하루가 지나니 과자는 금세 떨어졌고 기쁨도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일화 이후 벤은 철학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최대 행복을 주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느꼈거든요. 그는 행복의 지속성과 깊이까지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시내 한복판에 있던 오래된 공원이었어요. 오래되어서 사람들은 점점 찾지 않는 곳이 되었지만 벤은 이곳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이 가득하다고 느꼈습니다. 행동하기로 마음을 먹은 벤은 친구들과 힘을 합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원 개선 프로젝트였죠. 벤과 친구들은 주변의 어른들에게 그들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공원에 새로운 놀이 기구를 설치하고 나무가 심어진 산책로를 만들며 작은 공연을 위한 무대까지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벤과 친구들은 돈이 없었고 어른들은 그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되기엔 너무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죠. 벤은 포기하지 않고 도시의 시장에게 프로젝트 제안서를 직접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제안서는 공리주의의 이론에 입각해 최대 다수의 주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최대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시장도 작은 소년이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결국 시장은 벤의 열정과 논리에 감명받아 예산을 할당했고 지역사회 전체가 이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공원은 새롭게 단장되었고 개장일이 되자 가족, 친구들, 사람들은 모두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아이들은 새로 설치된 놀이 기구에서 놀면서 모두가 웃음을 띠고 있었죠. 공리는 벤과 그의 친구들이 행동을 통해 실현한 것입니다. 벤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작은 아이디어와 열정을 큰 그림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을요. 이 일을 통해 벤은 그의 도시에서는 작은 철학자로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와 친구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려는 모습을 보며 매일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아이의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공리주의적 사고를 통해 크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따뜻하고도 교훈적인 한 편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